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라고 하면 6.25 전쟁과 임진왜란일 것 같은데요. 임진왜란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정도로 조선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7년 전쟁 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 조선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폐해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는 그래도 군사력도 강하고 국방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세상에 완벽한 정부는 없다지만 그래도 조선 전기의 행정은 나름 재구실을 하며 제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인파들이 등장하는 조선 중기부터 극단적인 정치 싸움이 계속 소용돌이 치면서 군사제도를 비롯해 전체적인 사회 체제에 때가 낄 대로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병폐들은 구체적인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그것들이 누적되고 있는지 티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누가 고치자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요. 이미 조선의 내부 면역력은 약해진 상태에서 임진왜란이라는 너무 센 외부 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왜 임진왜란을 일으켰을까요? 100여 년간의 전국시대를 수습하고 일본을 일시적으로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무라이 다이묘들의 힘을 밖으로 뿜어내게 해 세력을 약화시킬 뿐더러 전쟁이라는 거국적 목표 아래에 지방의 다이묘 연합을 중앙 집권화시킬 수도 있었죠. 여기에 중국을 집어삼키겠다는 개인의 야심, 그리고 일본 경제사의 만성적인 문제, 쌀 확보 등등 한국과 중국을 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던 사무라이 다이묘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니시 유키나가가 있는데요. 고니시는 전쟁이 터지면 본인 세력지의 힘이 전쟁으로 약화될 것을 우려해 조선 정부에게 몰래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정보를 흘려주었습니다. 조선도 일본 전쟁 준비의 움직임을 대충 포착하고는 통신사를 보내 정탐하기도 합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서인은 전시체제로 돌리자고 주장했고 동인은 쓸데없는 걱정으로 사회적 불안함을 조성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말자고 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소문이라는 게 있어서 성보수도 하고 이순신 권율 등을 고속 승진시키는 제스처를 취하기는 합니다. 결국 전쟁이 터지죠.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선봉대 제1군 18,700명이 나타납니다. 4월 14일부터 공격이 감행됐고 지금의 GOP라고 할 수 있는 부산진을 공격합니다. 부산진을 지키고 있던 부산진 첨사 정발의 지휘하에 600명의 조선군이 5시간을 버텼지만 정발은 전사하고 부산진은 무너집니다. 이날 유난히 안개가 자욱했다고 합니다. 이어 고니시의 제1군이 동래로 향하는데 이 동래성에는 동래부사 송상현과 더불어 경상 좌병사 이각이 이끌고 온 경상도 병력 총 3,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4월 15일 고니시의 부대가 동래성에 도착했고 고니시는 송상현에게 명나라로 가는 길이니 길만 비켜달라고 하자 송상현은 목숨을 내주긴 쉬우나 길을 비키긴 어렵다고 대답합니다. 몇 시간 만에 동래성도 함락되었습니다. 경상 좌병사 이각은 싸움 도중 도망쳤고 동래부사 송상현은 성문이 뚫리자 관복을 입은 채 왕을 향해 절을 올리곤 다시 싸우러가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3일간 부산진과 동래가 함락되는 동안 경상도 바다를 지켜야 하는 경상 좌수사 박홍과 경상 우수사 원균 모두 싸우지 않고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4월 18일 고니시에 이어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22,800여 명의 제2군이 부산에 상륙했고 19일에는 구로다 나가마사가 이끄는 11,000여 명의 제3군이 상륙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에 모리 요시나리가 이끄는 14,000명의 제4군,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이끄는 25,000명의 제5군, 15,700여 명 병력을 이끄는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제6군, 그리고 모리 데루모토의 제7군이 3만 병력으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추후에 도착하는 제8군과 제9군을 합쳐 총 약 15만 명의 규모가 되는 대군단이 한반도로 들어온 거죠. 일본군 침략 소식이 한양 조정까지 전해지자 조정은 유성룡을 도채찰사, 김명원을 도원수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이일을 순변사로 신립을 3도 순변사로 임명해 이일은 1차 방어선을, 신립은 2차 방어선을 구축하게 했습니다. 이일은 서울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경상도로 내려가야 하는데 당시 만연한 이 지배층들의 군 기피 현상으로 병력 모으는 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뒤늦게나마 이일은 상주로 내려가서 방어 체인지를 구축하지만 바보같이
벌판에 진지를 치는 바람에 노출이 너무 쉽게 되는 지형이었고 정탐을 게을리해서 순식간에 고니시 군대에게 개박살나고 이 일은 도망갑니다. 2차 방어선을 담당하는 신립은 당시 조선의 명장으로 일전에 기병대를 이끌며 니탄게인안이라는 여진족을 정벌할 때 큰 공을 세워 조선의 영웅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립은 기병대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일본군을 쓸어버릴 수 있는 매복에 최적화된 문경의 산지 지형을 포기하고 충주 탄금대에 배수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 칼 들고 들판에서 싸우는 여진족이라 총 들고 늪지대에서 싸우는 일본군이랑 같냐고요. 신립의 기병대는 전멸했고 신립은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믿었던 신립의 패전으로 선조는 신하들의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가기로 합니다. 왕이 피난 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보다도 더 빨리 도망가 버리는 건 큰 문제죠. 4월 28일 신립의 탄금대 전투가 있고 4월 29일 선조는 전시 상황에 맞추어 아들 광해군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세자로 임명한 후 4월 30일 한양을 떠났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국왕과 조정이 버렸다는 배신감에 분노한 한양의 백성들이 직접 경복궁을 불지르죠. 사실 백성들이 경복궁을 불질렀다는 정확한 역사적 기록은 없지만 일본군이 한양으로 들어왔을 땐 이미 궁궐이 불타 없어진 상태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5월 1일 선조와 조정은 개성에 도착했고 도원수 김명원에게 한강 방어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김명원은 고니시의 군대를 보고 싸우지도 않은 채 파주로 도망쳤는데 김명원의 부하였던 신각 장군이 양주 해유량에서 매복작전을 펼쳐 임진왜란 최초로 일본군 수십 명을 죽이며 승전보를 띄운 겁니다. 그러나 김명원은 신각을 시기 질투해 조정에게 신각을 모함했고 이를 고지고대로 믿은 선조는 신각을 처형시킵니다. 5월 3일 고니시의 제1군과 가토의 제2군이 한양을 점령했고 5월 7일 선조와 조정은 평양으로 피난갑니다. 김명원에게 다시 한번 임진강 방어를 맡기지만 또 도망치죠. 그런데 일본군은 속전속결로 한양을 점령할 계획이라 후방을 다 정리하지 않은 채 빠르게 북상했단 말이죠. 이광이 이끄는 전라도 병력, 윤국형이 이끄는 충청도 병력, 김수가 이끄는 경상도 병력, 도합 무려 6만 명이 서울 쪽으로 북상하다가 용인에서 와키자카 야수하루가 이끄는 고작 1600명의 병력으로 패전해서 와해되어 버린 겁니다. 류승룡은 징비록에서 용인전투의 패전 원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두었습니다. 이광, 윤국형, 김수, 세 순찰사는 모두 문인이라 군사에 관해서는 익숙하지 못했고 군사의 수요는 많았으나 훈련도 통일이 안 되었고 또한 험한 요지에 군사적 설비를 하지도 않았으니 참으로 옛날 말대로 군사 행동을 봄놀이하듯 생각하면 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과 같았다. 6월 11일 선조와 조정은 평양마저 버리고 더 위로 파천했고 한강과 임진강에서 연이은 패전을 한 김명원에게 또 평양성과 대동강 방어 임무를 주지만 결과는 예상이 가시죠. 적군에게 죽은 숫자보다 도망치다가 강에서 물에 빠진 병사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평양마저 일본군에게 함락이 되죠. 지금까지 일본군이 전세에서 우세한 상황이지만 일본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왕이 도망가는 거. 기존 일본군의 사무라이식 전쟁은 체크메이트형 전쟁입니다. 다이묘 내지 쇼군이 그 자리에서 죽지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가리만 없으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조선에서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 없어서 되도록 빨리 한양부터 점령하려고 했는데 어머? 왕이 도망을 가네? 두 번째 변수는 이순신입니다. 15만이나 되는 병력이 바다 건너오면은 보급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고구려와 고려를 침공한 북방 국가들이 늘 보급을 해결 못해서 막혔잖아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한 보급 작전은 현지 조달이었습니다. 육군이 북상하면 해적질 열심히 하던 일본 수군이 바닷가로 전라도를 약탈한 후 이 전라도에서 나는 식량을 육군에게 보급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남해안 바다에서 이순신이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에서 대승리를 거두면서 해군의 임무인 보급 조달을 못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변수가 지방별 의병입니다. 일본군은 전쟁 준비에 앞서 조선의 정규군 파악을 했지만 정규군도 아닌 사람들이 이 자발적으로 의병을 조직해서 그것도 전국 단위로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한 겁니다. 경상도의 곽저우, 전라도의 고경명, 충청도의 조황과 영규, 경기도의 홍계남, 황해도의 이정암, 함경도의 정문부, 묘향산의 서산대사와 금강산의 사명대사가 이끄는 승병들도 있었죠. 유명한 사람들만 이 정도고 의병장들은 훨씬 더 많았답니다. 이순신의 활약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충청도 담당이었던 제6군 고바야카와 다크카게에게 육지로 이순신의 뒤를 공격하게 했으나 웅치 이치 전투에서 공격을 막아냈고 전라도 의병장 고경명이 충남 금산성을 공격해 일본군 제6군의 뒤를 쳤지만
고베아카와 다카카게의 반격으로 전쟁에서 지고 고경명은 현장에서 전사합니다. 나중에 충청도 의병까지 제2차 금산성 공격을 감행해 고베아카와의 제6군 병력은 반토막이 나고 밑으로 남아할 수가 없게 되었죠. 충청도 전라도 육로 루트로 이순신의 후방 공격이 실패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제8군을 이끄는 우키다 히데이에게 경남에서 전남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 진주를 거쳐서 이순신이 있는 여수를 공격하라고 지시했으나 진주성에서 일본군이 패퇴를 해버린 겁니다. 이 전쟁이 진주대첩이고 비록 사령관 진주목사 김시민이 전사는 하지만 진주성 방어에 승리해 이순신을 지켜낼 수가 있었죠. 이런 활약들 덕에 보급이 전부 차단되어 버려서 일본군 육군이 평양에서 더 이상 진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은 명나라를 끌어들이는데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